마치 늪처럼 자신의 의지와 달리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굴곡진 삶들의 종착지라는 그곳에서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1년 넘게 상습 폭행한 혐의로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강원도 원주시 합성동에 위치한 한 방석집이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문제의 업소 준이. 방석집은 술을 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유흥 접객업소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자매포주는 지난 5월 구속된 걸로 전해집니다.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언제쯤 어떻게 시작된 거였어요? 2019년 초? 언제부턴가 하시 내가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또 도둑질했지. 네가 이거 가져갔잖아. 목걸이로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 하나보다 부족해 2개 꽈서 맞았어요. 세상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 현장이자 민지 씨에게 아픔만을 남긴 고통 그 자체의 장소 준이. 여기가 이제 그 말하는 홀박스라는 데고. 여종업원들이 호객을 위해 앉아있는 이른바 홀박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1층에는 손님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접대를 받으며 술을 마시는 테이블 방과 이른바 2차로라는 성매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잠금 장치가 문 밖에. 자매포주와 여종업원들이 함께 지냈던 이곳 2층에서 주로 폭행을 당했다는 민지 씨. 대부분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이유로 가차없는 매질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일을 끝마치고 딱 올라왔는데 딱 부른 거죠, 저를. 근데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어디 또 줄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뜨거운 물을 끓인 거예요. 컵에부터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컵에부터 물을 부은 거죠. 허벅지에다. 뜨거워 이게? 그럼 사람이 거기서 아니 안 뜨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민지 씨의 삶을 잔인하게 파괴했다는 자매포주. 심지어 그들은 손톱과 발톱 아래 바늘을 박는 짓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방석집 주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 지난 2017년 5월부터 방석집 주인에서 근무해온 혜진 씨입니다. 저랑 같은 경우는 서로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강제로. 옷을 안 벗겠다 그러면 가위로 옷을 찢고 망치로 때리고 이러면서 그 영상을 가지고 또 협박을 했어요. 니네 부모님한테 보내겠다. 지난해 3월 극도로 예민해졌다는 홍자매. 마치 사람을 괴롭힐 방법을 연구라도 하듯 매일매일 새로운 지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기 소변 받아서 마시라고 시키는 적도 있고 개똥도 막 주워와가지고 입안에 넣은 적도 있고 바늘 같은 거 손톱 밑에 넣고 발톱 밑에 넣고 그리고 뭐 골프채 이런 거 정말 상상 이상인데 그걸로 엄청 맞고 폭행을 한 뒤 억지로 소염제를 먹이고 일을 시켰다는 홍자매. 그들이 약과 함께 준 물은 변기물이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왜 그 무렵에 그렇게 심해졌을까? 왜 그렇게 심해지면서 여러 다른 사람들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문제가 심했던 X가 더 이제 속된 표현을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뷰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없어요. 상세한 피해 묘사와는 달리 상황의 전후 설명은 부족하다는 피해자들의 인터뷰. 이들은 지난해 4월 돌연 홍자매가 방석집 준이를 떠나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 자기 눈앞에 보이는 지만 사람들도 다 한 거예요. 그게 한 4월. 그리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서 끝이었던 거예요. 마치 야반 도주하듯 준이를 떠났다는 홍자매. 사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2021년 5월 홍자매는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홍주희, 그러니까 자매포주 중 동생이자 피해자 민지 씨의 친엄마입니다. 그런데 제보 속에서 홍주희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업주한테 뭐 폭행당하고 또 성매매 알선하고 강요당했다. 업주가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화가 나면 항상 칼을 들고 다니고 휘두른다. 그러니까 홍자매는 방석집 준이의 업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지금껏 방석집 준이의 주인은 이들 홍자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랑 업주 고소하려고 고소장까지 작성을 했는데 고소장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작년부터 연락이 안 됐어가지고 네. 우리에게 보낸 제보에서도 방석집 운영 경력이 상당한 박 사장이 진짜 업주이며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홍주희. 실제 방석집 준이 안에 걸려있는 영업 허가증에는 홍주희가 아닌 박 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박 사장은 어떤 사람일까? 니네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 뭐 니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변호사비 다 내주시고 처음에 변호사비를 대줬어. 네. 그래서 저희가 고소장을 쓰고 했던 거죠. 지난번부터 속칭 방석집 골목에서 그 모습을 감췄다는 박 사장.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저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만나자고. 사실상 지난 2017년 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두 사람. 피디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가게 사장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제 생각이거든요. 웬만한 남자들은 그 여자 컨트롤 못해요. 제가 가게 있는 게 눈알에 가셨던 거예요. 애들하고 제가 조금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저는 완전히 남편꾼으로 만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홍주희와 나는 문자만 봐도 자신에게 경제권이 없었음이 증명된다는 박 사장. 그가 문자 전부를 공유해 준 건 아니지만 확보된 대화들로만 볼 때 유난히 돈에 대한 대화가 잦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맨날 나한테 어렵다 그래갖고 저요 피디님 원주에서 평창까지 택배 쳤어요. 택배로 가도 월급 다 가져왔었어요. 총적으로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38억 가게에서 총 버는 게 38억이랍니다. 5년 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게. 하지만 박 사장이 공유해준 자료와 홍주희의 제보를 모두 검토한 전문가는 조금 다른 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씨는 씨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나중에서야 이제 제보할 때 보면 속았다라고 표현을 쓰던데 헤어질 때도 부자인 줄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제보를 2번이나 하고. 근데 거기 내용도 그거예요. 돈 돌려받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은 어디 있을까? 업소 준이를 떠나고 며칠 뒤 원주를 떠날 테니 아파트 보증금과 빌려준 돈을 달라고 말하는 홍주희. 박 사장의 반응을 보면은 홍주희의 주장이 전부 거짓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특이한 건 이 시기부터 박 사장이 피해자들과 자신을 저희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재촉하는 홍주희에게 피해자들을 거론해가며 고소를 예고하고 있는 박 사장. 물론 박 사장의 말이 전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이 얘기는 더더욱 꼬입니다. 눈먼 왕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홍자매가 준이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만은 좀 철저하게 해. 돈 관리는 여자가 하고 다 알지. 공장에 돈이 빠져가고 지수대부로 다 뜨는데 입금되면 얼마 뜬다고 다 빠져 다 아는데. 실제 업소 준이의 입출금 통장은 박 사장 명의의 계좌가 맞습니다. 때문에 그가 가게를 비웠어도 홍주희가 몰래 수익을 빼돌릴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저는 그 상처를 애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본 게 아니고 애들이 벗고 있는 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나. 그 부분도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인 건지 모르는 게 내가 그걸 본 거는 작년 8월 달에 몸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 폭행이 멈춰진 지 한 5개월이 지났는데 몸 상태가 꽤 오래 지내서 제가 본 거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피해자들이 홍자매를 경찰에 고소한 시점입니다. 그거 아무 문제 아니라든가 뭐 지가 이렇게 된 뭐 이런 거는 뭐 좀 시간이 오래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몸드는 자국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걸 어쨌든 이해는 좀 안 갔어요. 그때 당시.
업주들은 단지 심증만으로 박 사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라도 있는 걸까? 왜 옆집 얘기 조금씩 듣거든요. 그 옆에 가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방음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옆에 근데 2층이 숙소거든요. 거기. 근데 거기서 생활하던 아가씨가 일 끝나면 퍽퍽 소리 나고 막 그런다고. 사장이 아가씨한테 욕하고 뭐 때리는 소리 나고. 준이와 이웃한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들은 가해자의 목소리는 홍자매가 아닌 박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가게 앞에 사장이 차에 항상 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 빡센 가게, 별난 가게, 남바다니죠. 그거 타고 항상 지키고 있고 시동 걸고 막 제일 유별났던 것 같아요. 준이가 문을 열면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여종업원들을 지켜봤다는 박 사장.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놓칠 때면 사정없이 욕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은인이라 부른 박 사장을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악덕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입수하게 된 중요한 자료. 방석집 준이의 CCTV 녹화 영상입니다. 녹화된 기간은 홍자매가 가게를 떠난 지 석 달이 된 시점부터 약 한 달여의 시간입니다. 과거와 비해 달라진 점은 그들 곁에 홍자매가 아닌 박 사장이 있다는 점뿐입니다. 가해자가 사라졌지만 무엇 하나 바뀌지 않은 상황. 혹시 그것은 박 사장의 요구였을까? 지난 7월 법정에 그 모습을 드러낸 홍자매.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홍조인은 유사 강간과 공갈, 상습 특수 폭행 및 강요, 그리고 학대 등 15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됐고 공범으로 알려진 그의 언니 홍선희 역시 10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작성됐던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검경의 기소 내용과는 참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성매매 강요건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왜 성매매건이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의아한 부분인데요. 업주인 박 사장에게 불리한 죄명은 쏙 빠진 채 작성된 고소장.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월부터 택배일을 시작했던 박 사장. 실제와 달리 고소인들이 적시한 피해 기간이 축소된 건 택배일을 하느라 사건을 몰랐다는 박 사장의 주장과 말을 맞추기 위함으로도 보입니다. 말람이 때리는 건 맞아. 아주 때리는 건 맞는데 이것도 지 혼자 똑같이 때릴 수가 없어. 같이 보초로서 차에서 차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도 존재합니다. 박 사장이 우리에게 제공한 홍주희와의 문자 내용. 그는 오래전부터 폭행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는 매우 달리 피해자들을 마치 장사에 필요한 물건처럼 대하는 박 사장. 그간 홍자매의 만행을 묵인해온 겁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종업원들의 몸에 상처가 생기면 영업에 문제가 생겨 손해가 클 텐데 그는 왜 홍자매를 말리지 않은 걸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못 받으니까 손님을.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걔들이 딴 데 신경 못 쓰고 일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자고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근데 계속 상상을 했었으니까요. 폭력적인 상황이 오히려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고 그것은 곧장 업소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게 업계 사람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박 사장이 이런 효과를 너무도 잘 알아 스스로 방관자 역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인권이 있어요. 그들의 직업과 무관하게 그들도 보호받아야 될 국민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그냥 그들의 선택된 삶인 것처럼 보아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폭력의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피해자들을 내세워 홍자매를 압박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 박 사장. 그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건
홍자매가 폭로하려던 그 뒷얘기를 덮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사람들의 추정입니다. 저축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또 있습니다. 우리 아가씨 중에. 그 고소 제가 그대로 말고요. 가르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옆에서 들었어요. 자신에게는 감출 치부가 없다며 박 사장은 홍주희와의 문자 내용에 이어 방석집 준이의 사업주 계좌nek 2년치 등을 우리에게 공유해줬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카드 매출은 약 한 2억 3천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현금 매출은 한 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순수 현금 매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감안하면은 실제 최소 7억 7천부터 10억 원 가까이 이상 되지 않을까?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5억 4천만 원, 한 달 수익이 4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한 최소 수익입니다. 그런데 측에서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네네. 솔직히 유리한 증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권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 라는 사람이 실질 대표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가 제공해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입출금 지시를 박 사장이 하면 홍주희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통해 박 사장의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 방석집을 운영한 이들이라면 업소 준이의 계좌 내역 속에서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사람은 좀 되는 편이죠. 안 되는 편 아니죠. 이 정도면요. 카드 매출 이 정도면 현금은 그렇지 7, 80% 이상일 텐데. 근데 솔로가 왔을 때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계좌에 남아있다는 작업의 흔적. 한 손님이 2, 3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20만 원씩 입금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4시간 만에 150만 원 넘게 입금한 또 다른 손님. 왜 그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20분 다 솔로라는 거네. 아휴, 업주가 장난쳐가지고 말도 안 되네. 남자의 말처럼 업소 준이에는 수상한 영업 비밀이 있었을까? 내가 알기로 뭐 물품 같은 거 타고 뭐 전달했던데. 아, 물품 같은 거요? 내가 아는 동생도 한 번 아침에 일어났더니 돈이 한 500만 원 돈이 걸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사장은 내내 가게 앞을 지켜야만 했던 걸까? 업소 준이의 평범치 않은 매출 비결. 그것이 홍주희가 박 사장을 압박했던 바로 그 뒷얘기인 걸까?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던 그 시간 동안 홍주희와 박 사장 사이에서는 돈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수익이 남달랐던 방석집 준이. 박 사장의 말대로라면 38억 원이었을 그 큰 돈은 지금 누구 곁에 있는 걸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의아했던 부분이 실업주가 빠져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업주에 대한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성매매 그 업소 안에서 도대체 그런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더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밝혀지려면 다른 것보다도 업주에 대한 수사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겉으론 합법으로 포장돼 있지만 속으론 불법으로 가득한 유리지옥. 정글과도 같은 이곳에서 모두를 밟고 선 최상위 포식자는 과연 누구였던 걸까?